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리네. 잘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첫과 이제 조리막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리막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 5과목 중에서 제일 많죠, 조리막은. 근데 이 차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조리막에서 고득점을 맞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균 60점 정도만 맞으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외우라고 하진 않고 이렇게 이제 수업하면서 별표 치십시오,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아셨죠? 먼저 조리막부터 보시면 이제 먼저 1과부터 1과 살림 일반입니다. 총 이제 7과로 나눠졌어요. 조리막은. 먼저 살림 일반 보시면 먼저 FAO의 정의가 있습니다. FAO라는 것은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음식, 농업, 조직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살림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거죠. 그래서 FAO에서는 뭐하고 무엇을 살림이라고 본다고요? 폐쇄림과 소림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폐쇄림, 소림. 그러면 이 폐쇄림과 소림은 뭐냐?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FAO에서는 살림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폐쇄림, 소림, 휴환림, 저목림. 이 4가지 중에서 폐쇄림과 소림만을 살림으로 본다. 그럼 폐쇄림은 뭐냐면요, 이 수관 밀도가 지표 20% 이상 있죠.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수고가 7m 이상인 임지, 그 다음에 초본층이 형성되지 않은 임지 있죠. 요거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수관 밀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의 윗부분을 수관이라 하죠. 수관. 그 수관 밀도가 20% 이상 점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가 7m 이상이고 초본층이 형성되지 않은 임지. 그 초본층이라는 것은 이제 풀이죠, 풀. 나무가 많이 우거지다 보면 햇빛이 지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굉장히 나무가 좀 많이 우거졌다, 그런 것을 폐쇄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소림 같은 경우는 10%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수목이 10%. 그 다음에 초본층이 형성됐죠. 초본층이 형성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좀 바꿔 말하면 나무가 별로 없다. 그래서 햇빛이 투과돼가지고, 투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초가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초본층이 형성된다. 그래서 폐쇄림과 소림만을 살림으로 본다. 휴환림은 말 그대로 지금은 경작을 안 합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경작할 수 있는 살림이 되겠고, 저목림은 말 그대로 이제 키가 작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살림을 저목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살림의 정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FAO에서 정의한 살림이고, 우리나라의 살림법에서 말한 살림을 크게 5가지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산지관리법에 의한 살림의 정의.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임목, 주기,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축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임목축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그래서 이 암석지는 뭐 돌이 많은 곳이고요. 이 소택지라는 것은 늪이나 연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살림의 정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임목, 나무하고 대나무가
살고 있는 땅의 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벌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땅은 있고 나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살림으로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임목, 주계,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산길도 살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는 것 중에 암석지나 소택지도 이제 살림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분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2번에 보시면 인분과 살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인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모여서 서 있는 곳으로 해석이 되고 그 내용의 한계에는 제약이 적다. 즉 수종적, 면적적, 밀도적, 수령적으로 등 제한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인분이라 할 때는 수령상, 수종상, 밀도상으로 또 환경인자로 보아 동질성을 띠고 그것이 작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살림이라는 것은 나무가 모여 있는 곳을 그냥 살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인분이라는 것은 그 나무 안에 수령상 같은 나이가 집단적으로 분포하면 이걸 인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수종, 밤나무 단지가 있다거나 편백 단지가 있으면 그걸 인분이라고 하고, 아니면 밀도상, 환경인자로 보아 같은 어떤 동질인자를 띠고 그게 있는 것을 이제 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밑줄을 쳐주십시오. 수령, 수정, 밀도. 동질, 어떻게 보면 같은 동질성을 띠고 있는 나무들이 보여 있는 것을 인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림대. 먼저 1번 살림대의 정의가 있는데, 먼저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수목은 자기의 특성에 맞는 환경 조건에서 완전한 생육과 번식이 이루어지며 기후가 달라짐에 따라 자연 발생하는 수종과 임상의 차이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2번 읽어보시면 살림대란 주로 연평균 기온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연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지대를 구분하여 각 지대별 살림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대별로 어떤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살림의 분류 방법을 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온대림, 뭐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대 수정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종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나눈 것이 이제 살림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보시면 이 살림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온과 강수량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기온과 강수량. 그리고 식물은 수분이 충분하면 5도씨 이상에서 성장하므로 올량지수의 식생의 수평적인 분포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올량지수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평적 살림대는 남쪽으로부터 난대림, 온대남부림, 온대중부림, 온대북부림, 한대림의 한계를 나타낸다. 요 4번은 별표를 쳐주십시오.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살림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뭐 열대림, 난대림, 그 다음에 뭐죠? 한대림 이렇게 해서, 그럼 뭐가 없어요? 열대림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열대림은 없고 나머지는 다 분포한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량지수가 나오죠. 이제 올량지수는 여러분들이 그 별표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개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인 달에 대해 월평균 기온과 5도씨와의 차를 1년 동안 합한 값을 말한다. 굳이 뭐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올량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키포인트가 뭐예요? 월 평균 기온이에요. 우리가 1년 12달이 있죠. 그리고 그 12달에 그 평균 기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균 기온 중에 몇 도씨 이상? 5도씨 이상인 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도씨 이하인 달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5도씨 이상인 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월 평균 기온과 5도씨와의 차를 1년 동안 합한 값이 올량지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계산 문제는 제가 뒤에 한번 넣어놨기 때문에 뒤에서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이 올량지수 이게 있죠. 한대림, 냉대림, 온대, 중부, 북부, 남부, 난대림, 열대림의 올량지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별표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온대, 남부, 중부, 북부는 그냥 세 개를 합쳐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몇이에요? 55부터 110이다. 따로 이렇게 온대, 남부, 중부, 북부를 외우지 마시고 온대림을 통으로 외우시고, 그래서 외우실 때 보시면 밑에서부터 외우는 게 편합니다. 한대림은 0에서 15, 냉대림은 15에서 55, 온대림은 55에서 110, 난대림은 110 이상, 열대림은 180 이상.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주셔가지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량지수가 있는데, 이 한량지수도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좀 떨어지죠. 한량지수. 올량지수하고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평균 기온이 5도씨 이하인 달에 대해 5도씨를 감한 수치를 1년 동안 합한 값. 그러니까 이 한량지수는 월평균 기온이 5도씨 이하가 한량지수고, 올량지수는 5도씨 이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도씨 이하인 달에 대해 5도씨를 감한 수치를 1년 동안 합한 값이 한량지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1월달부터 예를 들면 8월달까지가 있는데, 이 올량지수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올량지수는 그 월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이죠. 그러면 1월, 2월, 3월은 해당이 안 됩니다. 4부터 7월까지 해당되는데 5도씨의 차가 이게 몇이에요? 2, 3, 4, 5, 6이죠. 이걸 더하시면 돼요. 이게 뭐다? 올량지수다. 반대로 이제 한량지수를 계산하면, 이 한량지수는 5도씨 이하기 때문에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당이 안 되고 1, 2, 3월만 해당되죠. 그래서 5도씨 차는 이게 1, 이건 몇이겠어요? 7, 마이너스 2니까 7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9죠. 예. 5니까 0까지 오고 마이너스면 또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 값을 더해준 것이 한량지수고, 올량지수는 요 값을 더해준 게 올량지수가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생육적 온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의미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일평균 기온이라는 게, 일평균 기온. 아까 올량지수나 한량지수는 월평균 기온인데 일생육적 온도는 일평균 기온. 우리나라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 365일 중에 5도씨 이상인 날을 어때요? 5도씨 감한 수치를 1년 동안 합한 값이 일생육적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량지수, 한량지수, 일생육적 온도,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계산 문제 풀어주시고, 특히 올량지수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한대림은 몇이에요? 0에서 15, 냉대림은 15에서 55, 온대림은 55에서 110, 난대림은 110 이상, 180 이상. 예,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제가 이제 문제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준비가 안 됐지만, 시험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보시라고 문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 문제지가 어떤 문제지냐면, 제가 오늘 별표 치십시오,
밑줄 그으십시오.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집에 가서 이제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잘 들으라고 제가 문제집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잘 나온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반복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복학습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집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살림대. 이 수평적 살림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대림,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한대림을 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대림부터 이제 그 한대림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연평균 기온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난대림은 몇이에요? 14도씨 이상. 요 별표를 쳐주시고, 온대림은 5에서 14도씨 별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난대림의 특징 수종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이 연평균 기온하고 난대림의 특징 수종, 한대림의 특징 수종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난대림의 지금 특징 수종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하고 이게 좀 순서가 좀 뒤바뀌긴 하는데, 그 여러분들 한번 그 화면에 있는 걸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는 걸로. 첫 번째부터 아외나무, 후박나무, 구실자 밤나무, 해송, 불가시나무, 녹나무, 돈나무, 편백, 생달나무, 감탕나무, 사철나무, 삼나무, 가시나무, 식나무, 동백나무.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래서 요걸 적으십시오. 앞글자. 아후, 밤에 붉은, 녹차 먹은 돼지를 평생 애인하고 먹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삼가 식구들한테는 뭐 미안하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제 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좀 말을 만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시험에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아는 뭐겠어요? 아외나무, 후는 후박나무, 그 다음에 밤나무, 해는 뭐겠어요? 해송, 북가시나무, 녹나무, 돈나무, 편백, 생달나무. 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고, 이거는 감탕나무, 사시나무, 삼나무, 가시나무, 식나무, 동백나무.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자주 보시고 요 말로 계속 해보면 쉽게 외워집니다. 밤에 붉은 녹차 먹인 돼지를 평생 애인과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삼가 식구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 본 게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온대림의 수종, 이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온대 남부, 온대 중부도 임상하고 특징 수종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연평균 기온을 아까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온대림을 5에서 14로만 외워주세요. 온대 뭐 남부, 중부, 북부 나눠지는데 그걸 굳이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대림은 5도씨 미만이죠. 5도씨 미만이고, 또 특징 수종도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 특징 수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둔 잣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전나무, 잣나무, 이깔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이것도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교재에 아마 적혔을 건데, 어떤 의미에서 말을 만들어 봤냐면, 이제 물이 먹고 싶으니까 그 주전자에 물을 이제 따라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왜? 종이를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종이 때문에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주전자 잎에 종이 넣었니? 분해라.
누는 뭐겠습니까? 누은 잣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전나무, 잣나무, 이깔나무, 종비나무, 분해라해서 분비나무. 그래서 이 한대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대림 두 가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다음 중 한대림의 수종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 뭐 난대림의 수종인 것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그런 문제는 거의 이제 100% 거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난대림 수종만 한번 넣어봤어요. 아마 교재는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북가시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 구실잣, 밤나무, 그 다음에 돈나무, 사철나무, 그 다음에 삼나무, 생달나무, 그 다음에 식나무, 아외나무, 편백나무, 해성, 그다음에 후박나무, 감탕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하실 때 이제 어떻게 좀 그 공부를 굉장히 좀 깊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후박나무가 어떻게 생겼지 해가지고 막 그 식물 도감을 찾으시면서 공부하신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저희가 아껴야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나중에 2차 때 그 나무를 분별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또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필기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시간만 아깝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게 이제 수평적 살림대고 수직적 살림대가 있습니다. 이 수직적 살림대라는 것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이렇게 분포가 틀려지거든요. 그걸 이제 수직적 살림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울릉도는 이제 600m 이하하고 600m 이상은 어떻게 보면 그 임상이 좀 틀려지는데, 600m 이하에서는 동백, 후박, 굴거리, 감탕, 사철, 식나무와 같은 상록화렵수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상록화렵수라는 거, 상록이라는 건 뭐예요? 잎이 1년 동안 있는 게 상록이죠. 그 다음에 600m 이상은 수종을 이렇게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노도밤나무, 털고로쇠, 섬단풍, 섬피, 섬벗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낙엽화렵수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낙엽화렵수. 그 다음에 침엽수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600m 이하는 상록화렵수, 600m 이상은 낙엽화렵수하고 침엽수가 분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살림의 분류. 첫 번째로 술림이 있습니다. 술림. 이 술림, 이 림이 숲을 림자죠. 그럼 술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수종으로 구성된 살림이 뭐예요? 술림. 넓은 면적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술림은 있을 수 없으나 보통 수종의 수감 면적이나 인목 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인분을 술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술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 가지 수종으로 구성된 게 술림. 근데 뭐 당연히 그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죠. 산림에 그 씨가 떨어져서 다른 나무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75% 이상, 그 수종이 75% 이상이었을 때 술림으로 정의하게 있습니다. 술림이 형성되는 이유, 지금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인공조림에 의한 경우. B. 토양 조건이 극단적으로 특정 수종의 생존에만 유리한 경우. C. 3%의 양수의 술림이 나타나는 경우. D. 강한 음수 수종이 다른 나무에 피음을 주어 경쟁해서 이기는 경우. E. 종자의 다량의 양분을 축적하여 다른 수종, 유모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그래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순림이란 것은 한 가지 수종이 구성된 게 순림인데 왜 형성되냐? 나무 조림 사업을 하면 한 가지 수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극단적으로 특정 수종에 유리한 경우, 기상이나 토양이 너무 덥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산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지가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음지 식물은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수, 강한 음수 수종이 다른 나무에 피해음을 주고 경계에서 이기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수 수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햇빛을 쫙 가립니다. 그러면 양수 수종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한 가지 수종이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뭐 종자의 다량의 양분을 축적해 다른 수종, 유모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뭐 순림이 형성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 모형을 여기 이제 자주 나오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수관이라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나무 윗부분을 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수관 폭이고, 이건 수관고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는 이 근원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가 수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에서 잰 거를 흉고직경, 근원에서 잰 거를 근원직경, 그 다음에 이 나무 줄기를 수간이라고 합니다. 수간.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림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 잘 나와요. 뭐 순림의 장단점, 일형림의 장단점.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순림의 장점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부터. 가장 유리한 수종으로 인분을 형성할 수가 있다. 산림 작업과 경영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인목의 벌채 비용과 시장성이 유리하게 될 수 있다. 바라는 수종으로 쉽게 인분을 조성할 수가 있다. 경관상으로 더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러죠. 이해해라 이거예요. 이해. 한 가지 수종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유리한 수종, 가장 돈이 되는 수종을 심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수종만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산림 작업과 경영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수종이면 빨리 자란 수종이 있고 뭐 늦게 자란 수종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벌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애매하거든요. 한 가지 수종만 있으면 벌채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나무도 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채 비용과 시장성이 유리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순림과 일형림을 비교해 봤을 때, 일형림 같은 경우는 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기 때문에 벌채할 때 굉장히 힘들죠. 벌채하고 또 나무를 뺄 때도 어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어린 나무에 피합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순림은 그렇지가 않죠. 바란 수종으로 쉽게 인분을 조성할 수 있다. 전체 이제 개벌 작업을 하고 다른 조림 사업을 해서 쉽게 인분을 전환할 수가 있고, 경관상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뭐 단풍나무만 보더라도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면 굉장히 더 경관상으로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 혼요림. 혼요림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의 수종으로 구성된 산림이 혼요림이 되겠습니다. 혼요림의 장점, 이것도 좀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밑줄을 그어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심근성과 청근성 수종이 혼생할 때 바람의 저항력이 증가하고 토양 단면 공간 이용이 효과적이다. 2번.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져 무기양분의 순환이 더 잘 된다. 3번. 수관에 의한 공간의 이용이 효과적이다. 4번. 혼요림 내의 기후 상태는 변화의 폭이 좁아진다. 5번. 각종 피해 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한다. 이게 혼요림의 장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혼요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수종들이 있기 때문에 심근성 수종과 청근성 수종. 이 심근성이라는 것은 뿌리가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죠. 청근성은 이제 얕게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 청근성 수종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피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근성 수종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그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넘어지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종보다는 여러 가지 수종이 있으니까 유기물의 분해도 빨라지고, 수 간의 공간 이용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 화렵수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돼요? 잎이 이렇게 널리 퍼지기 때문에 밀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토양 이용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근데 혼요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사이사이 이제 침엽수를 심어가지고 어때요? 수간에 의한 공간의 이용이 효과적이고, 기후 상태는 변화의 폭이 좁고 피해 인자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다. 이게 혼요림의 장점. 전부 바꾸면 이게 순림의 단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림은 피해에 대한 저항성도 약하고 기후 상태 변화 폭이 크고, 그 다음에 공간 이용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지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순림의 장점, 아니 순림의 단점이 되겠죠. 단점. 그 다음에 동령 혼요림 조성시 주의사항. 혼요림이기는 혼요림인데 무슨 동령, 같을 동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 연령을 혼요림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산림에다가 그 뭐 편백나무하고 뭐 신갈나무를 한다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심을 때 어떻게 뭐 주의해서 심어야 되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가능한 음수와 양수를 혼요시키고, 2번 수종의 혼요가 지력을 소모하는 경우가 적어야 되고, 생장 속도와 반응이 비슷해야 되고, 4번 내음성이 비슷할 경우 생장이 느린 수종을 먼저 심는다. 이 부분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여기에 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음성이라는 것은 그 햇빛을 좀 적게 받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음성이 비슷할 경우 생장이 느린 수종을 먼저 심는다. 무슨 말이냐면, 생장이 빨리 되면 자기가 먼저 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쫙 가지를 펴가지고 자기 혼자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른 수종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리기 때문에 먼저 심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크고, 그 다음에 빠른 수종을 심으면 이제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두 나무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윤벌기 내에 성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윤벌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산이 있죠. 그 산을 전체 벌채하는 기간이 이제 윤벌기거든요. 그러면 윤벌기 내에 성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비슷해야 된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소나무가 50년 정도 되면 다 자라는데 리기다 소나무는 25년이면 다 자라요. 그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5년 리기다 소나무는 벌채하는데 소나무는 벌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윤벌기나 그 벌기령에 성숙하는 것을 심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목 혼요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열상 또는 군상 혼요가 바람직하다. 간벌 작업을 통하여 혼요의 비율을 바람직한 상태로 조절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령님과 일령님이 있습니다. 먼저 동령님은 뭐겠어요? 같은 나이.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같은 나이의 수목들이 모여있는 산림, 동령님. 그 다음에 동령님의 장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 작업, 축척 조사, 수확 등이 일령님에 비해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되는 원목의 질이 우량하며 규격이 고르다. 이게 동령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일령님. 일령님이란 것은 나이가 다른 그 수목이 있는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산림, 일령님. 일령님의 장점도 좀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며 소규모 임업 경영에 적용할 수 있다. 2번. 주기적 벌채 시마다 가치가 없는 개체목을 제거할 수 있다.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 있는 벌채를 할 수 있다. 천연갱신에 유리하고 병충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형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키가 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나무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키 큰 나무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벌채를 해서 나무를 팔면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벌채를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가치가 없는 나무를 제거할 수도 있고, 또 나무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그냥 놔둬요. 그래서 뭐 올라가면 다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 등에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이제 어린 나무와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일형림의 장점이 동령림의 단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별표를 해주십시오. 그래프가 좀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는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흉고직경이고 위에가 본수인데 일형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흉고직경이 큰 나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무가 그 재질이 적고 흉고직경이 큰 나무들은 적고 어린 나무가 많은 게 이게 일형림. 동령림 같은 경우는 어느 흉고직경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같은 연령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동령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령림과 일형림의 차이점, 이것도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임관이라는 것은 볼관자를 써가지고 수풀림 볼관, 그 나무 그 어떤 살림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령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같은 나이대가 계속 서 있으니까 좀 균일하게 보이는데, 일형림 같은 경우는 키가 큰 나무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어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멀리서 봤을 때 좀 두텁게 보여요. 불규칙하고 두터운 임관층을 보이고, 풍해, 바람에 의해 동령림은 취약하고 일형림은 적겠죠. 이제 큰 모수들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나무는 피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나무가 성숙되면 벌채를 해야 되는데, 벌채에서 나무를 팔아야 되는데, 그 적은 나무 어떻게 좀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피합되지만, 일형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큰 나무만 벌채해서 팔기 때문에 장차 유용한 임목이 되고, 갱신은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 성숙 다 되면 전부 개벌 작업을 해서 한 번에 벌채해서 조림 사업을 하지만, 일형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무 벌채하고 또 심고 벌채하고 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윤벌기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시력 이제 땅, 동령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개벌 작업을 하면 임지가 이제 노출돼서 땅이 잡초가 자라서 안 좋게 돼요. 그러나 일형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무가 있고 또 햇빛에 차단되기 때문에 지력 보호가 유리하고, 입지 정비는 원치 않는 수종 정비가 좀 용이하겠죠. 수종 정비가 곤란하고, 위험성도 산불이나 병해충의 위험성이 많지만 일형림은 적고, 임상 유기물은 일시에 다량이 쌓인다.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임상 유기물이라는 것은 나무라 생각하시면 나무가 한 번에 벌채가 되니까 굉장히 많지만, 일형림 같은 경우는 하나씩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림과 예림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일과만 하고 오늘 그냥 수업을 좀 가능하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을 거예요. 네, 몇 개 안 남았죠? 몇 개 남았는데 오늘은 좀 일과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림, 외림. 교림은 뭔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목이 주로 종자로 양성된 묘목으로 성립되며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과 같이 키가 크고 목재를 가공해서 이용하고자 만든 숲을 말한다. 교림이란 것은 종자에다가 밑줄을 치죠. 종자. 보통 이제 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키가 큰 나무,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모여있는 산림을 교림이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림 1번을 보시면 우미나 맹아로 형성된 것에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외림 같은 경우는 연료제나 펄프 용제에다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교림과 외림이 동일 임지에 조성되었을 때는 중림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시고, 이 중림에서는 상층 인목은 교림, 하층은 외림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상층 인목이라는 것은 키가 큰 나무, 하층은 키가 작은 나무. 그러니까 키가 큰 나무는 당연히 교림 작업을 하는 거고, 키가 작은 나무는 외림 작업. 이 외림 작업이란 것은 뭐냐면, 아마 한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여기서 이게 외림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참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를 잘라버리면 거기서 이제 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급 대경제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 표고목을 생산하거나 연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숲을 작업하는 게 외림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잘랐겠죠. 잘랐으니까 새 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표고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들고 다녀가지고 뭐 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침엽수는 교림, 화렵수는 외림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천연님과 인공님이 있죠. 천연님은 말 그대로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천연님. 인공님, 그 다음에 원시림 밑줄을 쳐주십시오. 원시림, 천여림 밑줄을 쳐주세요.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인공과 중대한 재해를 과거 수백 년 동안 받은 바 없는 산림이 원시림, 천여림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인공림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숲을 조성한 게 인공림이죠. 그래서 벌채, 산불 등의 원인으로 제거 또는 파괴된 천인분의 적지에 인공조림 또는 천연갱신에 의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산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게 인공림, 자연의 힘에 의해서 조성된 산림이 천연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제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산림을 경영하는 게 경제림. 그래서 목재나 숲이, 잎, 가지, 수지 등의 물질 생산을 하기 위해 경영되는 산림. 대부분 이제 경제림이죠. 근데 보안림이 있습니다. 보안림. 이 보안림은 뭐냐면,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림에서 직접 물질적인 것을 얻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비생산적인 간접적인 이익에 주 목적을 두는 산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제림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림을 경영하지만, 이 보안림 같은 경우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을 경영한다거나, 아니면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을 경영하거나. 그러니까 이 비생산적인 간접이익,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산림을 경영하는 게 보안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토속 방비 보안림, 생활환경 보안림, 소멸환경 보안림, 경관 보안림. 요것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게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보안림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토속 방비, 생활환경. 토속 방비라는 게 흙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거고, 생활환경 보안림, 수원함양, 그 다음에 경관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환경 보안림 같은 건 뭐냐면, 우리 도시 녹지, 그러니까 생활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면 어떻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죠. 보기도 좋고 산책로가 되기 때문에 생활환경 보안림. 다용림 같은 경우는 이 경제림과 보안림 두 가지 목적을 조성하고자 경영하는 산림이 다용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제림, 보안림, 다용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엽수가 화렵수가 있죠. 이 침엽수하고 화렵수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침엽수에다가 평행맥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평행맥, 나자식물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줄기가 곱고 수관이 좁아 일정 면적의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종. 아무래도 화렵수에 비해 그 수관이 옆으로 확장을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종. 우리나라는 대부분 침엽수는 상록수이나 은행나무, 낙엽송, 나구송은 낙엽수이다. 그 다음 화렵수. 화렵수에다가는 그물맥. 잎이 그물 모양에서 그물맥. 그 다음에 피자식물, 속시식물 밑줄을 쳐주십시오. 에 속하며 원줄기가 곧지 못하고 많은 가지가 나와 수관이 넓게 퍼져 일정 면적의 많은 나무를 심기 어려운 수종. 그래서 우리나라는 침엽수림이 46, 화렵수림이 27, 혼요림이 29%. 요 세 가지도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뭐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침엽수림, 그 다음에 많은 게 혼요림, 그 다음에 화렵수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흔히 뭐 침엽수는 잎이 뾰족한 거 일반이 생각하기에, 그러나 화렵수는 잎이 뭐 이렇게 넓은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넓은데 침엽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나자식물이고 겉시식물이거든요. 이게 겉시식물은 씨가 밖에 노출된다 이거예요. 속시식물은 그 씨가 이제 씨방 안에 있는다 이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과 사유림. 국유림은 국가 거, 사유림은 개인 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산림현황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국유림이 23%, 공유림이 7.6%, 사유림이 69%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뭐가 많습니까? 사유림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국유림, 그 다음에 공유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림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국가에서 뭐 임도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산림 사업을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항상 시골에 가면 산림청에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산림청에서 뭐 산을 삽니다. 왜냐하면 뭐 사업을 못하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그 임업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산을 개인끼리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무조건 산을 팔려면 국가에다 팔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훼손도 많고 산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사유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사유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국유림, 공유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생성 원인에 따라서 천연 쪽으로 조성되면 천연, 인공 쪽으로 하면 인공림, 취급법에 따라서 교림, 외림, 중림이 있습니다. 교림은 뭐였어요 아까? 키가 크고 종자를 통해서 자란 거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외림 뭐였어요? 우미나 맹아를 통해서 갱신되고 연료제나 펄프제를 사용하는 것. 중림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고, 수종 구성에 따라서 한 가지 수종이면 술림, 두 가지면 혼유림이 되겠습니다. 수령에 따라서 동령림, 일령림, 경영 목적에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면 경제림, 아니면 비간접적인 이익은 보안림, 다용림이 있겠고, 소유주에 따라서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있겠습니다. 뭐 침엽수림과 화렵수림, 상록수와 낙엽수림이 있겠습니다. 예, 1과는 그래서 끝내고